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채화영. 도대체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첫 번째 남자 2화 리뷰 시작합니다. 병원 분만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채화영은 땀에 젖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괴로운 표정으로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침대 난간을 움켜쥔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분만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의사는 조금만 더 힘을 주라고 격려했지만 그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을 느낀 것이었다. 간호사들도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화영은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숨을 몰아쉬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아들이냐고. 이 아이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아이로 드림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의사는 대답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분만실에는 오직 의료기기의 삐 하는 기계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엄습한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을 때 의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안타까운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미 뱃속의 아기는 사망한 상태라고. 그의 차갑고 냉정한 말이 화영의 귓가를 때렸다. 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럼 자신이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냐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 올 때부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고. 그럴 리 없다고. 10달을 기다렸는데 모든 꿈을 걸었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하얀 가운 멱살을 붙잡았다. 살려내라고. 당장 살려내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말렸지만 화영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마 회장의 집. 마 회장은 사라진 아들 동석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과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하지만 마 회장은 포기할 수 없었다. 평생을 일궈온 이 거대한 제국을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다. 바로 채화영이 품고 있는 아이였다. 비록 배우 출신이라 탐탁지 않았지만 그 뱃속의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 동석의 혈육이었다. 마 회장은 비서를 급히 불렀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화영이 언제 아이를 낳는지 물었다. 비서가 곧 출산 예정이라고 답하자 마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녀석이 바로 우리 동석이를 대신할 아이라고. 자신의 재산도 이 드림 백화점도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물려줄 거라고. 얼른 보고 싶다는 마 회장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동안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화영을 천하게 여기고 쌀쌀맞게 대하던 마 회장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실종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일하게 대를 이어줄 화영의 아이는 그에게 절실한 희망이자 마지막 구원이 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엄명을 내렸다. 화영이 먹을 것을 잘 챙기도록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라고. 다시 화영의 집. 화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깊이 파묻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곁을 항상 지키는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꺼냈다. 아이 낳고 이틀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고.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떠보라고. 하지만 화영은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난 것처럼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닥치라고. 애를 누가 낳았냐고. 말 조심하라고. 자신의 아들은 아직 뱃속에 있다고 말하며 현실을 완강히 부정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강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잊으라고 했지만 화영은 고개를 흔들며 절규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강혁은 화영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인기 스타인지 잊었냐고. 얼른 힘내서 다시 연기를 시작하면 된다고. 예전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화영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잘난 감독들, 힘 있는 제작자들 비위 맞추면서 늘 선택당하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과거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했다. 자신은 자기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더 이상 선택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이 명령하고 자신이 결제하고 모두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리게 만들고 싶었다고. 화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어떻게든 드림그룹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말겠다고.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말했다. 정숙희 때문이라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신의 꿈도 자신의 희망도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자신이 직접 정숙희의 집을 뒷조사하다가 쓰러진 건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화영이었다. 그 시각 낡은 식당 안에서 정숙희는 불러온 배를 한 채로 열심히 손님상을 나르고 있었다. 배가 무거워 걸음이 느렸지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잠시 쉬는 시간, 숙희는 식당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뱃속의 쌍둥이들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오키도키야, 너희들을 낳고 조금만 크면 엄마가 다시 고시 공부를 해서 반드시 판사가 될 거야. 그럼 너희들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숙희의 눈이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다시 화영의 집. 화영은 표독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계획을 입 밖에 꺼냈다. 정숙희의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죽었으니 그 여자의 아이를 빼앗아 오겠다고. 자신의 아이를 잃고 완전히 눈이 뒤집힌 그녀는 정숙희의 아이를 데려와 마 회장에게 동석의 아이라고 속이겠다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다. 마 회장이 보낸 비서였다. 화영은 황급히 거실로 뛰어가 소파에 놓여있던 쿠션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재빨리 5단에 넣어 부른 배를 만들었다. 숨을 고르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과거 마 회장의 차갑고 냉정한 냉대가 떠올랐는지 화영은 오히려 정중한 태도의 비서에게 도도하고 쌀쌀맞게 대했다. 팔짱을 낀 채 10달 꽉 채워서 건강한 아기 낳고 친자 검사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다고 전하라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에 대한 복수심이 묻어나는 태도였다. 하지만 비서가 전하는 말은 화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비서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손자를 너무나 얼른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리고 손자분을 낳으시면 드림백화점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셨다고. 화영은 놀란 눈으로 비서를 쳐다봤다. 그런 화영을 보며 비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회장님께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말까지 전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화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도도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 건강하게 낳으면 직접 데려갈 테니 그때까지 회장님께서 기다리시라고 전하라고. 마치 자신이 갑의 위치에 선 것처럼 당당한 태도였다. 비서가 허리를 숙이고 돌아간 후 화영의 얼굴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거닐며 정숙희의 아이를 어떻게 빼앗아 올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강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런 화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꼭 그래야만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고. 하지만 화영은 단호하게 답했다. 너도 방금 들었잖냐고.
마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든 정숙희의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이건 기회라고. 강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꼭 해야만 한다면 자신이 모든 걸 하겠다고. 화영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화영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강혁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함께 묻어났다. 화영의 얼굴에 놀람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말없이 강혁의 품으로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그러면서 강혁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무렵 식당에서는 숙희가 주인 앞에 서 있었다. 식당 주인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숙희의 질문에 사장은 더욱 냉정하게 답했다. 배가 저렇게 남산만해서 손님들 앞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갈 곳이 없어진 숙희는 낡은 가방에 자신의 짐을 챙겨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는 얼굴로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엄마가 너희는 절대 굶기지 않을 거라고.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숙희의 얼굴에는 모성애가 가득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숙희는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별장에서 기거하며 할머니 시중을 들어줄 사람을 구합니다. 숙식 제공. 집도 절도 없던 숙희에게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다. 하지만 숙희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최화영이 치밀하게 준비한 덫이라는 것을. 별장의 할머니는 화영의 공모자였고 전단지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화영의 집 거실. 화영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할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내 임무는 단 하나라고. 그 여자가 아이를 무사히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는 거라고. 그 소름 끼치는 대사는 화영의 집요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숙희는 별장에 도착했다. 화영이 쳐놓은 정교한 덫인 줄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숙희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렇게 할머니와 숙희가 한 별장에서 지내게 됐고 화영이 심어놓은 할머니는 매일같이 숙희의 상태를 화영에게 빠짐없이 보고했다. 숙희의 배 크기로 봐서는 아들인 게 확실하다고. 그리고 출산까지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속삭였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숙희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숙희가 이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누구랑 통화하셨냐고.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재빨리 감추고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주치의 간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고. 혈압 재러 며칠 뒤에 온다니까 자네도 그때같이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숙희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자신은 부모복은 없지만 이렇게 인복은 많은가 보다고. 할머니를 만난 게 정말 큰 복이라고. 그날 밤 화영의 집. 화영은 보름 뒤면 자기에게 드디어 아기가 생길 거라는 생각에 기뻐하며 고급 와인을 따랐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홀로 건배했다. 곧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화영은 깜짝 놀라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에 쏟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걸레로 와인을 닦아내며 동시에 쿠션을 옷 속에 넣어 급히 배를 만들었다. 문을 열자 마 회장이 서 있었다. 화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마 회장을 맞이했다. 마 회장은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 참지 못하고 왔다며 거실로 들어왔다. 화영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평소 즐겨 마시는 대추차를 정성스럽게 마 회장에게 내왔다. 마 회장은 차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어디선가 포도주 냄새가 난다며 코를 킁킁거렸다. 화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은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와인을 마신 게 들킬까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화영의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영은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피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요즘 배가 무거워 너무 힘들다고, 금방 피곤해진다고. 마 회장은 손자를 품은 며느리를 배려하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면서도 건강히 손자를 잘 낳으라며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화영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수키를 감시 중인 별장의 할머니였다. 화영이 전화를 받자 할머니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수키가 진통을 시작했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화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마 회장의 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화영은 급히 준비한 간호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별장으로 향했다. 한편 별장에서는 수키가 침대에 누운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수키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조금만 참으라고, 곧 간호사가 올 거라고 말했다. 수키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감싸 안았다. 별장에 도착한 화영이 방문을 열자 수키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키의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 아이를 얻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수키가 다시 신음을 내기 작하더니 두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쌍둥이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쌍둥이 출산에 화영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이화는 막이 내렸다. 과연 화영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쌍둥이 중 한 명을 선택해 데려갈지, 그리고 수키는 자신이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더욱 긴장감 넘치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3화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